안녕하십니까. 고정근의 소속 경제 고정근입니다. 오늘 6월 5일 토요일 아침입니다. 토요일 아침에 제 뒤에 보이는 배경이 월출산에 있는 백운동 정원인데요. 호남 3대 정원이라고 하는 소세원과 세인령과 더불어서 호남 3대 정원으로 불리는 백운동 정원입니다. 다산 정약용 선생님께서 한번 다녀가시다는 것 때문에 더 유명해진 백운동 정원입니다. 감상하시면서 저와 같이 6월 5일 경제 기사 해설을 같이 하시겠습니다. 제가 준비된 자료를 보시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정근에서 경제 귀에 쏙쏙 들어가도록 경기기사를 쉽게 쓰여지는 명품 취사에서 6월을 마칩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알림 설정을 부탁드립니다. 대통령의 6월 2일 4대 그룹 총수와의 오찬 회동 이후에 그리고 또 그 다음날도 총리와의 연쇄회동이 있었습니다. 대통령과 총리와 김계리 연쇄회동 이후에 이제는 그 답을 내놓을 차례다 하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감사의 표시보다는 감사의 표시에 그쳐서는 안 되고 지금 문재인 정부 4년 동안 지속되어 온 반기업 정책이라든지 법인세 인상이라든지 여러 가지 기업 투자 환경을 억누르고 있는 그런 제재들을 완화해서 이제는 해외 투자뿐만 아니라 국내에도 투자를 해서 일자리를 늘리는 그런 결과가 나오도록 정부에서 대책을 내놓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제는 대책을 내놓을 차례다 하는 그런 지적입니다. 1분기의 시수 19조 원 정도 증가했다고 합니다. 1분기 시수 19조 원 정도 증가했지만 대부분이 기저효과에다가 지난해에 코로나로 급감했던 기저효과에다가 부동산과 주식 거래가 늘어서 시수가 증가하는 42% 정도가 일회성 증가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이유는 일회성 증가한 것을 기반으로 해서 지금 또 팽창 경영 정책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일회성 증가한 것은 일회성으로 증가한 것이기 때문에 지금 엄청나게 천조 원에 달하는 국가 채무를 갚는다든지 이런 쪽으로 써야 되는데 일회성 증가했다고 해서 다시 또 이걸 기반으로 또 팽창적인 그런 재정 정책을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그 1, 4분기 19조 시수 증가한 것이 42%가 일회성 증가다 하는 것을 강조하는 기사가 실렸습니다. 그 일회성 증가가 대부분이 종부세나 양도세와 같은 부동산 징벌적 과세다. 과세에 따른 부동산 증가 세수 증가에 따른 것이다. 즉 부동산 세수가 법인세의 절반까지 늘어나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당에서도 당정에서도 6월 내 세부담 완화 방안을 발표한다고 합니다만 아직 여당 강경파들의 반대에 부딪혀서 결론을 못 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어떤 나라든지 종부세나 양도세와 같은 재산세가 법인세의 절반에 이르른다고 하는 것은 정상이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과도한 부동산세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걸 기반으로 해서 이제 1분기에 시수가 좀 증가했다고 해서 다시 또 현금 살포를 하기 위한 30조 원 추경을 밀어붙일 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여당에서는 그런 대세를 보이고 있는데 홍남기 부총리는 적자 국채 발행은 안 된다. 선별 지원이 바람직하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지금 현재 보면 1차, 2차, 3차, 4차, 5차까지 재난지원금을 지급했고요. 다시 6월 달에 6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데 재난지원금은 15조 원 플러스 알파를 지원하고 거기다가 이제 손실보상금이라든지 혹은 그 코로나 휴가비 지원 등 합해서 한 30조 원 정도를 예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틈만 나면은 그냥 막대한 예산을
세수가 일시적으로 늘어난 것도 쓰고 또 모자라면 국채도 발행하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는 6월달 휴가비까지 정부가 대주는 이런 나라가 되고 있다 하는 그런 비난도 나오고 있습니다. 과연 홍남기 부총리가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는 자체에 대해서 뭐 지금 거의 국정적인 사실이고요. 이걸 전 국민 또 지급할 것이냐에 대해서 그동안에 홍남기 부총리가 그 10전 10퇴 계속 처음에는 정부의 그 무리한 안에 대해서 반대하는 것처럼 했다가 다시 슬그머니 꼬리를 내리는 그런 모습을 보여왔는데 이번에는 과연 홍남기 부총리의 전국민 재난지원금은 안 된다. 선별지원 어려운 계층에 대해서만 선별 지원해야 한다 하는 이런 주장이 받아들여질 것인지 아니면 홍두사미로 끝나고 말 것인지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손실보상제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이러면은 다음 주 8일에 손실보상제안이 나올 것으로 전망이 된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내년 예산안에 그 각 부처별 그 요구안을 취합한 것이 나왔는데 600조 원의 팽창 예산이 예상되면서 그중에 110조 원이 순수 현금 복지다, 현금 살포다 그런 얘기입니다. 얼마 전까지만 80조 원의 현금 살포다 그런 얘기가 나왔는데 이제 110조 원이나 되는 돈 내년에는 현금 살포 예산이 포함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반면에 첨단 산업이나 에너지 쪽이라든지 이런 쪽에 예산은 29조 원으로 동기를 하고 있다. 정말 큰일입니다. 이게 내년 더구나 대선이 다가오기 때문에 더욱더 현금 살포를 많이 하면은 그러면 국민들로 하여금 현금 살포 중독 증세를 더욱더 악화시키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어느 나라든지 국민들이 열심히 일하고 근면하지 않고 정부 현금 살포에 의존하는 국가가 번영할 수가 없다는 것은 역사의 진리입니다. 한때 세계 강국에 속했던 베네수엘라가 저렇게 참담하게 300만 명의 베네수엘라 국민들이 걸어서 탈출해서 미국으로 그야말로 엄청나게 먼 거리입니다. 그런 참담한 현상을 보이는 엑소스를 보이는 그런 것도 전부 다 현금 살포로 현금 중독을 국민들에게 많이 시켰던 처음에는 뭐 정권을 지금도 그래서 정권을 계속 지금 10몇 년째 잡고 있습니다만 국민들은 피폐해지고 있습니다. 아르헨티나도 마찬가지입니다. 세계 10대 강국 안에 들어갔던 아르헨티나도 페루인이라고 하는 페루 유잼이라고 하는 현금 살포 파퓰리즘 때문에 몰락했습니다. 지금 현금 살포 100조가 넘는 현금 살포를 아무런 꺼리낌 없이 주장하고 있는 데서 정말 경악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부동산 쪽에서 계속 그 임대차 3법의 시행 이후에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이 가속되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서민 주거비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서울 아파트의 반전세나 월세 비중이 지금 2020년 작년 1분기만 해도 마이너스 9%였는데 월세 비중 전년도 대비 증감률이군요. 금년 1분기에는 6.2%로 증가했다. 그러면서 평균 증감률도 월세값 평균 증감률이 작년 4분기에 31% 증가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요지는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율이 높아지면서 월세 값도 31%로 증가하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것이 지금 대부분 지금까지 우리 한국에서는 집이 없는 사람들이 처음에는 월세를 있다가 다음에 또 돈을 좀 저축해서 전세를 갔다가 그 전세 자금을 좀 더 이제 저축하고 또 대출도 받고 해서 집을 사고 하는 그런 과정을 거쳐왔는데 그런 것에 관해서 제동을 걸기 시작을 하면서 결국은 또 부동산의 징벌적 과세가 되면서 올라간 그 세금들을 결국 세금의 월세에 전세를 올리거나 아니면 전세를 월세로 바꾸면서 세입자에게 전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조성되면서 결국은 월세 비중이 올라가고 월세 값도 계속 30%가 넘게 올라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이것이 아마 내년에 또 더구나 임대 등록까지 말소가 되면 더욱더 이런 현상이 가중되면서 서민들의 주거비 부담이 가중될 전망입니다.
잘못된 정책은 결과적으로 언제나 일자리도 그렇고 주택도 그렇고 서민들의 부담만 가중시킵니다. 더구나 계약갱신 청구권이 만료되는 내년 8월에는 전세값도 급등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세입자 실험이 커지고 있다는 그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전세 불안 해법으로는 공급을 확대해야 된다는 것이 계속 전문가들에서 주장이 되고 있고 10명 중 4명은 40%는 임대차법을 폐지해야 된다. 임대차 3법을 폐지해야 된다 하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만 정부는 완전히 우위독경입니다. 게다가 지금 탈서울 행률, 서울의 전월세 가격이 비싸기 때문에 서울을 떠나는 전월세 난민에다가 또 GTX가 이제 되면 서울에 진입하는 시간이 짧아질 것이다 하는 그 기대감 때문에 벌써 또 경기나 인천 등에서도 집값이 오르고 있다. 그런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한 가지 반가운 뉴스는 시세 차익 10억 정도 요즘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데 분양했던 가구 중에서 아파트 중에서 자격이 안 되는 또는 그 대출이 안 되는 그런 가구들 그 당첨은 됐지만 청약 계약을 못한 미계약분에 관한 그 분양이 나온다고 합니다. 위례나 과천에 시중에서 나오는데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기 때문에 현재 시세와 그 10억 정도 차이가 나는 그런 로또 아파트 기회가 오고 있다.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런 가운데 정부에서 지난 8.4 공급대책이라고 내놓은 것이 주로 공공부문 공급과 공공 임대였거든요. 근데 공공 임대라고 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주민들이 동의하기가 힘든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그 공공주택을 건설하기 위해서는 택지를 먼저 LH공사, 그 말씀하는 LH공사에 선납을 하도록 했거든요. 그리고 LH공사가 선납받은 토지를 가지고 시행사가 되어서 우리나라 건설업체를 시공사로 거느리고 일을 하겠다. 이런 얘기이기 때문에 그리고 나중에 이제 입주할 때 그 선납받은 택지 가격을 입주할 때 주택 가격에서 정산한다.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지금 대부분의 주민들이 LH공사에 가지고 있는 토지를 선납한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불안하고 문제가 많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드디어 과천에서 약 4천 가구 정도의 주민들 반대로 결국 그것이 취소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과천뿐이 아니고 태릉이나 상암 등 여러 군데서 지금 그 문제가 주민 의견을 무시한 그런 택지 선납을 통한 공공주택 공급 정책이 흔들리고 있다. 그런 얘기 나왔습니다. 이건 뭐 처음부터 이런 무리하다는 얘기가 많이 나왔습니다만은 재건축이나 재개발이나 혹은 이런 것들 전부 다 택지를 선납받아서 공공주택 정책을 밀고 나간다. 이런 무리한 민간 시장을 활성화시킬 생각은 안 하고 공공 중심의 공부를 하려고 하는 그런 무리한 정책이 지난 8.4 정책의 근간이었는데 이것이 지금 주민들의 반대로 흔들리고 있다. 그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부동산 정책의 신뢰만 추락시키고 있다. 그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오세훈 서울시장이 민간 재건축을 활성화하려고 하는 그런 정책들이 서울시 의회에서 발목이 잡히고 있다. 그런 얘기 나왔습니다. 서울시의회는 거의 지금 민주당이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시장만 바뀌어서 상당히 힘들겠죠. 결국은 민간 재건축 활성화를 계속 제동을 걸고 있다. 그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런 가운데 또 세종시청 공무원들도 482명이나 세종 특공 아파트를 분양받았다는 얘기입니다. 12km 되는 세종시 내에서 시청사를 옮기면서 또 특공을 분양받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특공 문제에 관해서는 전수조사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지금 집 때문에 정말 국민들이 평생 큰일이 집을 장만하는 것인데 LH공사의 엄청난 신도시 개발 지역에 투기 문제가 불구진데다가 수사조차도 공직자들 한 명도 기소되지 않는 그런 물수사 결과를 발표해서 국민들이 공문을 산 데다가 또 세종시의 특공 문제가 계속 불구진데 지금 뭐 유야무야 지금 끝이 넘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가운데 세종시에 근무하는 공무원들도 특공을 받았다.
실은 또 이제 보도가 나왔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국민들의 공분을 가라앉히기 위해서는 전수조사를 해서 명명백백하게 해명을 하고 대책을 강구하는 것이 순서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제 백신 접종률이 계속 급속도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7월 달에는 50대도 접종을 해서 아마 7, 8월 정도 되면은 9월 정도 되면 3,600만 명 정도가 접종을 완료해서 전 국민 집단 면역 시대가 멀지 않았다. 그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편에서는 백신 주권이라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해 한국도 백신을 생산해야 되는데 백신 주권은 갈 길이 멀다. 이 백신의 가장 큰 문제는 임상 실험에 엄청난 수천억 원의 비용이 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민간 기업 혼자서 일상 이상 삼성까지 가기 굉장히 많은 돈이 드는데 여기에 대해서 미국은 21조 원 정도를 지원하고 있는 데 비해서 한국은 1177억 원밖에 지원하고 있지 않다. 이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그 결과적으로 지금 가장 또 한 가지 문제는 이게 백신이라고 하는 것이 이번 코로나 같은 그런 그 감염병은 자주 있는 병이 아니고 거의 한 10여 년 정도에 걸쳐서 발병하는 그런 병이기 때문에 이 백신을 만들어 놔도 항상 팔리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최근에 한국에서 백신을 구하지 못해서 난리를 피웠던 것은 그렇기 때문에 회사 백신을 살 때는 미리 그런 비용들을 선 지급을 하고 백신을 구매해야 하는 것이 관례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것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뭐 몰랐는지 어쨌는지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 백신을 구하지 못해서 난리를 피웠는데 그 정도로 백신의 수요가 상시 있는 것이 아니고 반면에 안전한 백신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1상, 2상, 3상까지 가야 하는 엄청난 비용이 듭니다. 그래서 민간에게 완전히 맡겨둘 때는 백신 개발이 안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미국은 21조 원 정도를 지원하는데 한국은 1177억 원. 이 정도면 뭐 일상 한 번 하는 데 드는 비용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 정도로는 백신 주권은 갈 길이 멀다. 그런 전문가들의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말 게다가 최근에 식량 가격이 급등하고 있어서 밥상 물가에 초비상이 걸리고 있다. 5월 세계 식량 가격 지수가 127로 10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거 지금 지난번에 그 코로나가 시작될 때부터 이 얘기가 나왔습니다. 식량 가격, 왜냐하면 코로나 지역에서 식량 생산이 안 되는 데다가 또 많은 국가에서 세계적인 그 공급 체인이 붕괴되면서 식량을 확보하기 위해서 식량 수출을 제한한다는 그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식량 주권 차원에서 식량을 확보해야 된다 그런 얘기까지도 나올 정도였는데 드디어 식량 가격 지수가 10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대두는 63%, 밀도 30%는 가격이 급등하고 있다 그런 분석이 나왔습니다. 지금 이제 암호화폐 가격은 거의 그냥 횡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조금 등락을 보이면서 횡보를 보이고 있는데요.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 지금 37,000달러를 기록하면서 5월 중순 이후에 횡보를 보이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도 지금 현재 코인 가격이 거의 횡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도 지금 하락한 이후에 계속 4천만 원대 지금 4,323만 원을 기록해오군요. 4천만 원대 안팎에서 횡보를 보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더리움도 315만 원 선에서 다소 올랐지만 하락했다가 다소 반등했지만 횡보를 보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가운데 드디어 금융위가 이제 중후부처가 되어서 암호화폐 대응책을 마련한다. 그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특히 이제 불법 다단계 방치를 하는 코인 값을 조작하거나 불법 다단계를 방치하는 거래소를 솎아낸다. 이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당연히 지금 거래소를 정비해야 되고요. 그래야만 시장이 안정되고 투자자가 보호됩니다. 그런 가운데 지금 재정은 부족한데 지역화폐를 펑펑 써대면서 지금 지역화폐 재정이 부족해서 난리다. 그래서 그런 지금 예견된 지역화폐 대란이라는 그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화폐는 현재 기본적으로 지금 각 지역이
지역화폐를 가지고 해당 지역의 물건을 살 때는 10% 할인해주는 그런 제도인데요. 이것이 너무 주문량이 많아서 매달 1일은 서버가 폭주해야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원래는 이 지역화폐가 이런 것이 아니었어요. 이건 거의 그냥 지역 주민들에게 10% 정도 물품 대금을 할인해주는 그런 효과가 그만큼 지방 재정 부담이 증가하는 그런 제도인데, 본래 지역화폐는 이런 제도가 아니고요. 블록체인 기반으로 일정한 지역화폐를 예컨대 공공 서비스를 한다든지 그러면 그 지역화폐를 공급해서 블록체인 기반으로 하면은 한 암호화폐를 공급하면 그것은 프로그래밍을 할 수가 있어요. 예컨대 이 지역 내에서 어떤 물건을 써야 한다, 어떤 물건을 쓰는데 사용된다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그것이 이제 지역화폐인데, 그러니까 공공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봉사를 하거나 그러면 그냥 무상봉사가 아니고 프로그램된 이 지역 내에서 쓰도록 프로그램된 지역화폐, 암호화폐를 공급하면서 그 지역 경제도 활성화시키고 서로 상호 봉사하는 그런 것도 활성화시키는 그런 정책, 그런 화폐였는데, 그냥 지금 현재는 전혀 그런 블록체인 기반이 아니고 지역에서 이렇게 매달 이렇게 이걸 이제 신청받아가지고 1인당 100만 원 이렇게 한도 내에서 그 지역 내에 쓰면은 10% 할인 되어 주는 것으로 좀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건 아주 처음부터 취지부터가 사실은 잘못된 지역화폐고 화폐 방식으로 한국에서 확산되고 있고, 이거 지금 재정 문제 때문에 대란이 벌어질 전망이다,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 이것 때문에 재원마련을 위해서 각 지자체가 추경까지 동원해야 되는 실정에 직면하고 있다, 그런 보도가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지금 암호화 쪽에서 디파이 금융이 굉장히 활성화되면서 디파이 금융이 경제 패러다임을 바꾸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디파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암호화폐를 많이 갖고 있는 경우는 대출도 해주고, 또 암호화폐가 필요한 암호화폐를 대출도 받고, 또 암호화폐가 많으면 예금도 하는, 순수한 그냥 지금 P2P 같은 플랫폼을 통해서 하기 때문에 중간에 있는 금융중개사가 필요가 없어서 비용이 적게 들기 때문에 높은 이자율과 낮은 또 대출 이자율, 이런 것으로 굉장히 곽강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블록체인을 이용하기 때문에 서로 결국은 금융은 신뢰가 중요한데, 지금 신뢰 문제 때문에 예금자 대출자 간에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 중간 은행이라든지 중간 금융중개기관인데, 이거는 블록체인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신뢰가 확실히 보장되기 때문에 바로 예금 대출이 가능한, 그래서 앞으로 금융 시스템을 뿐만 아니라 경제 패러다임을 바꿀 것으로 전망된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디파이에 예치된 금액이 650억 달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때 700억 달러까지 넘었었습니다만 다소 주춤해서 이제 657억 달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중국은 암호화폐에 관해서 서로 간에 다른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우선 중국 같은 경우에는 중국이 내년 2월에 북경 동계 올림픽을 계기로 상용화를 하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는 CBDC를 띄우기 위해서 민간 화폐를 옥죄는, 규제하는, 축소하는 그런 정책을 하고 있고, 미국은 오히려 제도권으로 편입을 유도하기 위해서 1만 달러 이상 거래 신고를 한다든지 합법적인 가이드라인을 구축하고 있다, 이런 분석이 나왔습니다. 결과적으로 미국은 중국의 디지털 위안화, 중국도 특별하게 DCEP이라고 부릅니다. DCEP을 성공시키기 위해서 민간 암호화폐를 억누른다. 반면 미국은 투명성을 높이고 양성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런 분석이 나왔습니다. 지금 코스피가 기관들이 매도하면서 하락을 어제 했습니다. 지금 앞으로 그런 건데, 앞으로 인플레이션 증가하고 증세 때문에 조정 가능성이 있다, 그런 얘기 나오면서 성장주보다는 가치주를 담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런 분석도 나왔습니다. 미국에서는 다우지수와 나스닥이 소폭 상승을 했습니다. 미국의 일자리 비농업 부문 신규 고용이 5월 달에 55만 9천 명 증가한 것으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시장에서는 67만 명 정도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55만 9천 명이 증가한 것이 시장의 예상보다 낮았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것은 55만 9천 명은 4월 달에 고용 수요고인 27만 명을 벗어나고 실업률도 5월 달 실업률이 5.8%를 기록하면서 4월 달에 6.1%보다 0.3%포인트나 떨어져서 미국의 실업률 드디어 5%대 진입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시장에서 전망한 것보다는 적게 나왔기 때문에 시장 판단으로는 미국의 테이퍼링이 금방 되는 것은 아니다 하는 그런 얘기가 나오면서 주가가 올라갔다. 그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은 그래서 지금 현재 5월달 실업률이 5.8%가 나오면서 테이퍼링 압력이 커진다는 그런 얘기도 나왔습니다만, 그러나 결과적으로 시장에서 판단하기에는 이 5.8%의 실업률을 가지고는 금방 테이퍼링이 될 정도는 아니다. 왜냐하면 미국은 완전 고용 실업률을 4.0%로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테이퍼링이 가시화는 되겠지만 금방 되는 것은 아니다 하는 그런 분석이 시장에서 나오고 있다고 하는 보도입니다. 한국에서 지금 그 토스가 이번에 토스뱅크가 3분기에 출범을 할 전망입니다. 그러면 이제 한국에도 인터넷 전문은행이 K뱅크와 카카오뱅크에 이어서 세 번째 인터넷 전문은행이 탄생하게 되는데 산업은행이 여기에 800억 원을 투자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여러 기관들이 투자해서 4,500억 원이나 돈이 몰렸다. 그런 얘기입니다. 지금 현재 핀테크의 판이 IT 기술과 초연결 시대화가 되면서 금융도 엄청난 변화를 겪으면서 앞으로 인터넷 전문은행의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사실 한국은 좀 많은 규제 때문에 다른 나라에 비해 좀 늦게 가고 있는 편입니다. 그런 가운데 앞으로 인터넷 전문은행의 발전 가능성을 예상하고 기관들이 4,500억 원이나 투자를 하고 있다. 그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런 가운데 지금 P2P 금융회사들이 이자 제한법 때문에 줄줄이 간판을 내릴 위기에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지난번에 지금 그 P2P 기업 쉐곳이 이자 제한법에 저촉이 되었다는 금융위의 금감원의 적발이 나왔습니다. 그런 결과적으로 이것이 지금 이 문제가 이자 제한법이 지금 이자가 20%까지 최고 이자율이 낮아지면 사실은 지금 저축은행도 그렇고 이금융권도 굉장히 대부분 말할 것도 없고 신용도가 낮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금융은 결국은 부실 비율이 높기 때문에 그만큼 이자를 더 받게 해야 되는데 최고 이자율을 20%로 제한하면서 P2P 금융회사들도 지금 위기에 몰리고 있다. 그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런 가운데 저축은행에 대출받은 자영업자 40%가 피지 소득의 4배나 된다. 지금 이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지금 저축은에 대출받은 저신용 개인 사업자의 부실 위험이 커지면서 2000년대 초반 같은 저축은행 사태가 일어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정도로 상황이 악화되고 있다고 합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이 사실 지금 현재 전 금융기관들이 코로나가 굉장히 심각하기 때문에 지금 대출금의 원금은 물론이고 이자까지 상환을 우회시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자 원리금 상환을 해야 될 시점이 돌아오면은 많은 저소득 저신용 개인사업자의 대출이 부실화되면서 금융회사 부실로 전이될 그런 위험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가운데 미성년자에게 한국은 지금 이게 상속법이 빚도 상속을 하게 하는 바람에 그 빚의 내용을 잘 모르는 미성년자들에게도 가혹하게 심지어는 할아버지 때 빚도 상속이 되어서 미성년자들을 아무것도 모르는 미성년자들까지도 빚의 굴레에서 벗어나고 있지 못하다는 보도가 얼마 전에 계속 나왔는데 이제는 그런 가혹한 상속법은 개정을 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실업급여가 반복 수급하는 것은 양반이고
부정수급이 다반사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부정수급이 급증하는데 환수율은 떨어지고 있다. 지금 이 문제가 왜 중요하냐면은 이제 고용보험기금이 완전히 지금 고갈 상태, 적립금 고갈 상태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실업급여는 예컨대 6개월 정도 받고 나면 좀 쉬었다가 다시 또 신청하고 뭐 이렇게 하면서 계속 반복급여 받는 문제도 계속 증가하고 있지만은 부정수급까지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약 적발 건수가 2만 금년 2021년에 작년에 해도 2만 4천 건이고 금년에도 2만 4천 건 내외에 그러니까 작년에 441억 원, 금년에 517억 원, 537억 원 정도 예상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 실업급여 문제를 사실 좀 더 굉장히 다시 한번 실업급여 제도 자체를 다시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독일 같은 경우에는 근로촉진형 실업급여라고 해서 열심히 좀 일을 한 흔적이 있거나 증명서를 갖고 오거나 아니면 새로운 기술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연수를 받거나 하는 그런 증명서가 있는 경우에 실업급여 일정 기간 내에서 주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그런 제도가 없이 그냥 실업급여를 6개월간 아마 6개월 정도 지급하고 또 좀 쉬었다 오면 또 지급하고 하면서 지금 이제 그 고용보험기금이 고갈 적립금 자체도 지금 고갈돼서 앞으로 세금을 내서 충당해야 되는 대체로 우리나라 1년에 실업급여 지급이 한 10조가 넘는 상황입니다. 어마어마한 돈이 그동안에 적립금에서 나갔는데 이제는 적립이 고갈되기 때문에 그걸 전부 다 다시 세금을 내서 충당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지금 계속 지금 한 가지 큰 파장을 가지고 있는 것이 고용계약부 없는 하청 노동자와 원청 기업이 다 단합을 하라는 단체협약이죠. 단체협약을 하라는 중노의 결정이 지금 파장이 커지고 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기업들이 굉장히 지금 1차 하청, 2차 하청 이렇게 계속 하청을 주고 있는데 하청업체 노동자와도 원청업체가 단체협약을 체결한다 그러면 사실상은 원청업체가 고용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가 되거든요. 이런 큰 문제가 이걸 그냥 가볍게 이렇게 결정을 했는데 이게 문제가 파장이 커지자 중노회 중앙노동위원회에서도 이번에 그 CJ 대한통운의 문제는 개별적인 사안이다. 전부 확대 해석 적용하는 것에 대해서 경계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만 이 문제가 간단치 않습니다. 이거는 노사 관계라는 것은 사용자가 고용한 노동자와 사용자와의 관계인데 사용자가 고용하지도 않는 하청업체의 노동자와의 단체 협약을 체결해야 한다는 안 했기 때문에 이번에 그걸 안 했기 때문에 CJ 대한통운을 부당노동 행위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것이 파장이 엄청나게 클 것이다 하는 것을 예상을 당연히 했어야 되는데 그런 예상을 하지 못하고 이건 개별 사안이다. 이런 정도로 넘어갈 사안이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이것은 노사관계의 근본을 흔드는 엄청난 중대한 문제다 이렇게 보여지면서 이것이 아마 어떤 방향으로든지 바로잡아져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전 세계는 지금 꿈의 원전으로 서로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탄소 중립 문제가 넷제로라고 그러죠. 탄소 중립 문제가 기후변화에 대응해서 세계적인 화두가 되면서 결국은 탄소 중립을 할 수 있는 가장 바람직한 에너지가 원전이다. 특히 그 소형 원전이라도 하는 것이 주목이 되고 있는데 한국은 계속 묻지마 탈원전만 하고 있다 하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그 탄소 제로를 위해서 세계 원전의 1, 2를 다투고 있는 미국과 프랑스가 차세대 원전 개발에 협력을 한 데다가 지금 빌 게이츠와 워렌 버핏도 차세대 원전에 투합을 하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한국은 그야말로 지금 이것이 우리나라는 환경 문제를 거의 환경 카르텔이 지배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냥 맹목적인 그런 그 탈원전 정책을 밀어붙이면서 지금 지금 일부에서는 풍력이라든지 이런 혹은 태양광이라든지 지금 송전이 잘 안 되고 있는 남아도는 그런 상황에도 막무가내 밀어붙이면서 보조금을 지급하고 또 적정 이윤까지 보장해주고 있는 이런 상황은 계속
고쳐지지 않고 시행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교육 부분에서도 지금 산무 교육에 때문에 학력이 붕괴되고 있다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산무라고 하는 것이 시험도 없고 숙제도 없고 훈육도 없다. 우리나라 교육이 언제부터 이렇게 시험도 없고 숙제도 없고 훈육도 없으니 학력이 붕괴될 수밖에 없죠. 지금 4차 산업혁명 그야말로 가장 중요한 것이 수학인데요. 예컨대 인공지능이다 혹은 뭐 블록체인이다 빅데이터다 하는 게 전부 4차 산업혁명 핵심적인 산업의 인력들이 수학이 다 필요한 분야인데 뭐 수포자가 계속 증가하면서 얼마 전에 수포자가 13%까지 수학을 포기하고 있다. 그래도 다 문과대학 정도 아니고 이공계대학에 명문대학에도 갈 수 있는 이런 입시제도 이런 제도화에서 4차 산업혁명을 이끌어갈 만한 우수 인재가 양성될 이유가 없죠. 최근에 뭐 인공지능이나 빅데이터나 블록체인이나 혹은 개발자들이 부족해서 난리를 피우고 있는 그런 상황에도 여전히 시험도 없고 숙제도 없고 훈육도 없는 산무교육의 폐해가 지속이 되고 있는 교육 평균은 40년째 지속이 되고 있고 대학 반값 등록금은 14년째 지속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민사고 같은 엘리트 교육은 이제는 우리나라에 다시 만드는 건 쉽지 않다. 이제 우리나라도 제대로 된 엘리트 교육이 필요하다는 민사고 교사의 격정 토로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가운데 박원순 시장 동안에 마을 활력소랑을 또 만들었다가 이 마을 활력소가 6년간 조성을 해서 636억 원을 쏟아부었다고 합니다. 서울시에 61곳, 61곳을 만들었는데 41곳만 운영되고 나머지는 운영도 안 되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얼마 전에는 마을 공동체라고 하는 그 3명 이상만 모이면은 운영비를 지원하는 그런 마을 공동체를 우후죽순 만들어서 수천억 원의 예산이 지원되었다는 그런 보도가 나오면서 오시현 시장이 검토를 하겠다는 얘기를 했습니다만 또다시 또 마을 활력소라고 하는 이런 무슨 뭐 지금 현재 아니 마을에 그냥 모임터 같처럼 이렇게 사진에 나온 거 보면은 그렇게 보입니다만 이런 것을 서울시에 61곳이나 만들어서 636억 원을 쏟아부었다 뭐 이런 얘기 관리가 부실해서 혈세만 낭비되고 있다 이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지금 대만 문제가 큰 문제입니다. 미중 사이에서 결국은 대만을 미국은 이번에 TSMC를 반도체 동맹을 구축하고 대만을 국제사회 국제기구에 복귀시키려고 하는 미국의 움직임에 대해서 중국이 강력하게 지금 반발하고 있는데 문제는 한국이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할 것인가. 한국은 29년 동안 대만과 단교를 해왔는데 지금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문제가 문재인 정부의 딜레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큰 문제죠. 미국에서는 바이든이 공약사항에 법인세를 현재 28%를 21%로 낮추겠다는 그런 공약을 했었는데 지금 법인세가 21%인데 28%를 올리겠다 그런 공약을 했었는데 기업들의 반발로 지금 그 철회를 한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 문제가 지금 미국의 국가 부채가 거의 GDP 100%를 육박할 것으로 분석이 전망이 나오기 때문에 법인세를 올리지 않는데 많은 재정 지출을 바이든이 공식적으로 지출할 경우에 국가 부채를 또 어떻게 하냐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바이든의 인프라 예산을 1조 7천억 달러 축소를 할 것이다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결국은 인프라 예산을 줄이는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이것을 이 바이든이 너무나 많은 그 재정 지출 공약을 해두고 있는 상황이라서 그리고 그 재정 지출에 필요한 그 돈을 법인세를 올리거나 부유한 계층의 세금을 올려서 충당한다 그런 계획을 발표했었는데 그리 하더라도 지금 현재 GDP 대비 국가 부채가 100%를 금년 말에 돌파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법인세 28%를 올리는 것을 결국은 미국 경제가 활성화되어야 하기 때문에 처리한다 이런 얘기가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런 가운데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회사채를 매각한다. 작년에 매입했던 회사채를 매각한다 하면서 미국 증시에서 이걸 드디어 테이퍼링의 시작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는 그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바이든은 중국에 대해서 트럼프보다 더 강력하게 중국을 견제를 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화웨이 등 59곳에 투자 금지를 하는 트럼프보다 더 강한 대중기업의 제재를 하고 있다. 그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8월 2일부터 중국의 59곳의 중국 기업에 대해서는 투자를 미국 회사들의 투자를 금지한다는 발표가 나왔습니다. 어제 있었던 가장 큰 빅뉴스, 한국에서 경제 뉴스는 아닙니다만 정치 뉴스입니다. 피고인 이성윤을 서울 고검장으로 승진시켰다. 그리고 중앙지검장은 박범계 장관의 후배를 임명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이게 피고인을 서울 고검장에 임명했다는 것은 정말 전례가 없는 일이죠. 지금 뭐 우리나라에서 얼마 전에 뭐 법무장관, 차관, 검찰총장이 모두 피의자다. 뭐 그런 보도가 나왔어. 우리나라 법무 당국 모두가 이렇게 피의자가 보이직을 찾아온 이런 전무후무한 현상이 나타났는데 그에 이어서 이성윤 현재 피고인이죠. 피고인을 서울 고검장에 임명했다. 이런 보도가 나오면서 이제 뭐 거의 국민은 안중이 없는 것 같습니다. 빅4의 친정권 인사를 배치하면서 윤석열 징계를 반대했던 고검장 2명은 강등을 하거나 좌천시켰다 하면서 앞으로 김학의 사건 같은 현 정권 수사를 막을 3중의 안전장치, 잠금장치를 마련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마치 검찰의 중립성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그렇게 지키려고 애를 써왔던 결국은 검찰의 중립성이 완전히 붕괴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런 얘기들 아침에 보니까 이 인사를 이번에 민정수석실에 청와대 민정실에 민변 출신 2명이 인사판을 짰다. 그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지금 결국은 친정부 인사들로 검찰이 장악되면서 지금 정권 보유용 검찰 장악 인사다. 그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심지어 조선일보에서는 이 검찰 인사가 국가공직 인사인가 아니면 폭력조직 농구 행사인가 이런 이런 지적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정말 이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지금 검찰청장은 검찰총장이라고 합니다. 국세청장이나 이런 거 달라가지고 그 검찰총장이라고 하는 것은 검찰총장이 장관급이라는 얘기예요. 장관급은 검찰청 가장 중요한 것은 검찰의 독립성이 중요하기 때문에 다른 부처 산하의 청과 달리 총장으로 이렇게 명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검찰은 그만큼 중립성이 중요한 것인데 윤석열 전 총장이 그 중립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계속 싸워왔었는데 결과적으로 윤석열 총장이 물러난 이후에 검찰은 그 중립성이 한꺼번에 하루아침에 지금 붕괴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검찰의 중립성의 핵심은 인사입니다. 인사가 총장이 결정하지 못하면 그러면 검찰은 하루아침에 그 모든 권력의 중심이 장관으로 쏠리게 되면서 검찰총장은 호수아비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인사권이 없는 수장은 힘이 없습니다. 아무도 쳐다보거나 따르지가 않는 것이 공직사회의 그냥 본성이죠. 이번에 완전히 전 총장이 방어하려고 했던 인사권이 거의 완벽하게 법무장관으로 넘어가면서 검찰의 중립성이 붕괴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안타깝습니다. 결과적으로 이런 것은 국민들이 아무리 변명을 해도 국민들이 보기에 우리 자유민주주의의 후퇴라고밖에 볼 수가 없는 것이 지금 자유민주주의의 묘체는 당연히 상권 분립이 중요하고요. 상권 분립을 통해 서로 견제와 균형을 하면서 그런 가운데 핵심적인 권력기관인 검찰청의 독립이 중요하기 때문에 검찰총장이라고 해왔는데 이번에 인사를 보면서 김호수 총장의 그 모습을 보면서 거의 그동안에 전 총장이 지키려고 했던 검찰청의 중립성과 독립성이 붕괴되는 것이 아닌가 안타까운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지난번에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윤 전 총장이 검찰의 독립성을 유지하려고 할 때, 또 심지어는 뭐 이낙연 대표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선출된 권력이냐, 뭐 선출된 권력이 많이 이제 마치 권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것처럼 그런 얘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많은 국가에서 민주주의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 중립성과 독립성이 중요한 기관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국은행 같은 경우도 통화정책은 중립성과 독립성이 중요하기 때문에 한국은행은 한국한 총재 대통령이 임명하지만 하는 내부에 대해서는 재무당국이 관여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조직들이 많습니다. 정치적으로 독립성과 중립성을 지키기 위해서 인사의 독립성을 보장해 주고 있는 조직들이 많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검찰 조직이고, 그것 때문에 검찰은 특별히 청장이라 하지 않고 검찰총장이라고 했습니다만, 이번에 제가 보면서 인사의 느낌은 검찰 이제 총장이 아니고 검찰청장으로 객화된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좀 안타깝고요. 그다음 마지막으로 제가 뭐 시간이 좀 됐습니다만은 그 이준석의 돌풍에 대해서 지금 보니까 뭐 교육계획도 얘기를 했고요. 박근혜 탄핵도 인정한다 그런 얘기를 했고, 또 제주도에 가서는 4.3 사건도 또 옹호하는 그런 발언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그렇다고 걱정을 많이 해왔었는데 좌충우돌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박근혜 탄핵이라든지 제주 4.3 폭동 사건, 그리고 그동안에 제주 4.3 폭동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왔죠. 저희들은 그렇게 표현하는데, 저희는 이제 폭동이라는 말을 빼고 제주 4.3 사건 뭐 이렇게. 제주 4.3 사건은 우리가 잘 알지만은 48년 5월 10일 선거 때 선거를 앞두고 남로당이 제주도를 지배하고 50선거에 반대하는 그런 폭동이었죠. 결과적으로 제주도는 이재 선거원 선거를 못 치렀습니다. 한마디로 대한민국 건국에 반대했던 그런 폭동입니다. 저는 그런 역사인식을 좀 갖고 있는 것인지 제가 의구심이 갑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것은 혁신에 젊은 피의 수혈도 중요하지만 최소한 그런 대한민국 건국의 정통성과 그다음에 여러 가지 그런 정치, 경제, 사회, 문화에 관한 제대로 된 인식을 갖고 어느 정도 경륜이 필요하다. 그런 경륜이 없이 무조건 바람만 가지고 정치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우리 사회에 불고 있는 뭐 여러 가지 바람들, 조국 수호대 바람, 친문 바람. 우리가 조국 수호대는 친문 가장 문제를 하고 있는 것이, 그것이 뭐 좌파다 이런 것도 있지만 지금 지난 4년간 국가 경제를 붕괴시킬 정도로 국정 담당 능력이 없다는 것이었거든요. 근데 우파에서도 또 이런 과연 좌충우돌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걸 보면서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뭐 바람직한 전당대회에서 훌륭한 대표가 뽑히기를 바라면서 오늘 경제에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